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았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굉장히 방어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무기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북한이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여기서는 이제 HGV라고 하는 그런 미사일을 실제로 이제 개발을 했다면은 이 기술이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기술이라서 현재 세계 4위 정도 수준의 그런 미사일 기술을 이미 이제 획득한 그런 상태가 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미리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북한이 개발한 이 HGV 타입의 미사일이 어떤 동작 원리와 또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뭐 사드나 혹은 패트리엇 같은, 혹은 천궁, 뭐 L 슬램 같은 이런 미사일들이 이 북한의 HGV 미사일을 제대로 방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극초음속이라는 건 이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하라는 게 이제 소리의 속도를 이제 마하 1로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마하 1이라면은 이게 소리 속도가 이제 초속 약 한 340m/s가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3600초를 하면은 시간당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시간당 속도에다가 여기 이제 5를 곱하면은 약 마하 5의 속도가 한 6120km/h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km/h 정도 이상의 속도를 이제 우리가 극초음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정도 속도면은 이제 전 세계를 어디든 목표 지점을 한 3시간 이내에 이제 타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북반구면은 약 한두 시간 내에 이제 타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면에 이제 가깝게 날기 때문에 이제 회피 기동이 가능하고 해서 레이더 포착이 이제 어렵습니다. 왜 이런 지표면에서 가까이 날게 되는지는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이제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이제 러시아의 이제 지르콘 미사일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실전 배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데, 이건 이제 HCM 타입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고, 최근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를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은 북한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HGV 타입이 있고 HCM 타입이 있는데, HGV라는 건 이제 Hypersonic Glide Vehicle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미사일이 출발할 때는 이런 일반적인 로켓 엔진을 쓰고 하다가, 이제 1단 로켓이 이제 추진체가 이제 탄두가 이제 분리되고 나서는 이 탄두는 자유 낙하를 하면서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미사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어로다이나믹스 기술과 중력 가속 기술을 이제 중력 가속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탄도 미사일보다 개발하기가 이제 어려운, 즉 글라이딩 하면서 이 자세를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이제 기존의 탄도 미사일보다는 이제 어려운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HCM은 이제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을 해가지고 이제 C는 이제 크루즈를 의미하는데, 즉 항속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스크램젯 엔진이 뭔지는 제가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런 그 스크램젯 엔진을 사용해서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공체 즉 HGV 타입에 비해서 이 HCM 타입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저고도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견될 기회가 가능성이 적어서 훨씬 어떤 기습 타격에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형태의 그 미사일이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HCM에 해당하는 건 이제 러시아의 이제 킨잘과 지르콘이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스크램젯 엔진을 장착한 그런 미사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킨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이런 초음속 전투기에서 이 HCM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크램젯 엔진이라는 게 공기를 처음에 빨아들일 때 제트 엔진이긴 하지만 초음속으로 가속되는 공기를 연료로 쓰기 때문에 공기를 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 엔진을 가동되기 위해서는 초음속 공기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투기에서부터 이제 발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르콘은 제가 이전 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이 러시아의 요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HGV 타입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건 이제 발사하고 나서 이제 추진체와 분리돼서는 이제 글라이더 형식으로 활공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미사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활공체가 어떤 대기권을 살짝 이제 벗어나는 그 정도 단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물제비 같이 이렇게 공기와 만나서 탕탕탕 튀어서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비행 경로나 이런 고도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사일은 이런 러시아의 이제 아방가르드 미사일이 있고요. 이게 이제 HGV 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런 에로 미사일과 LRHW 이런 미사일을 현재 이제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이제 LRW 미사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등평 17, DF-17 미사일이 이 HGV 타입이고 최고 속도가 이제 마하 10까지 나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부터 이제 발사하기 시작한 북한의 이런 화성 8형도 HGV 타입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1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이 지르콘 미사일이 처음에 이제 시험 발사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미사일 세계 1위라고 이제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르콘 미사일이 가장 이런 대표적인 HCM 미사일의 예인데 어떤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실전 배치된 스크램젯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캐리어에서 이제 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함대함, 공대함, 잠대함까지. 그래서 만약 이걸 우리가 러시아가 잠수함에서 핵 추진 잠수함에서 발사를 한다면은 그 디텍트가 굉장히 힘들고 또 뭐 미국의 뭐 서부 해안에서 만약 발사가 된다면은 본토까지 도달되는 시간이 이제 수분 이내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걸 요격하기가 상당히 이제 곤란한 그런 게임 체인저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 항공모함에서도 대한 어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위협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한 1000km에서 한 2000k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행 속도는 이제 최고 마하 9, 그 다음에 탄도 중량은 한 400kg. 그래서 탄도 중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기에 만약 그 핵을 장착을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그리고 방어할 수단이 이제 뾰족하지 않는 그런 최강의 어떤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지르콘의 어떤 그 이미지가 되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서방 세계의 뭐 대표적인 미사일은 미국이 아직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속도가 이제 마하 1이 채 안 되고요. 물론 항속거리는 비슷하지만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토마호크는 뭐 중간에 요격도 가능하고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하이퍼소닉 미사일에 크게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부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어떤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가이디드 발리스틱 미사일이라는 건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뭐 ICBM 같이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면은 이게 그 지구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주를 통과해서 다시 이제 대기권을 재진입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제 떨어지는 동안에 이제 이런 그 가이디드를 해가지고 뭐 방향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HCM 미사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스트 글라이드 미사일이라는 게 바로 HGV 타입의 미사일, 즉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미사일이 글라이드 비클이 바로 이 부스트 글라이드 미사일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각각의 어떤 그 운행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HCM이 가장 낮게 날고 HGV는 이제 일단 대기권 밖으로 살짝 벗어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물제비 같이 이렇게 통통통 튕겨 나가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 다음에 최종 목표 지점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가속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그 HGV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걸 살펴보면요. 우선 이 추진체는 기존에 이제 로켓 엔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ICBM에 적용되는 그 로켓 엔진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활공체 개발이 이제 중요한데, 이 극초음속 이제 활공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기권에서 이제 공기 마찰로 굉장히 높은 열이 납니다. 약 한 2000도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 소재 같은 게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기권 진입 이후에, 즉 그 처음에 발사돼서 대기권을 살짝 벗어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진입돼서 이제 활공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분리돼서 추진체가 분리돼서 이제 활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급초음속으로 이제 활공할 때 어떤 그 이 자세를 제어하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주위의 공기층과는 이 극초음속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공기층이 이제 플라즈마 레이어가 살짝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둘러싸는 이제 플라즈마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센서나 항법 장치, 제어 시스템 개발이 이제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HGV 그 쉐입이, 즉 활공 비행체의 모양이 코니컬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윙드 바디 형태가 있는데, 현재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코니컬 바디를 쓰고, 미국에서는 이런 윙드 바디 형태를 이제 쓰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일본에서 하이플렉스라는 일본에서 개발 중인 HGV 타입의 어떤 그 기술, 그 활공체의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스펙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배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타일이 이제 바깥에 이제 발려져 있고, 배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프레셔 센서와 이제 서머커플 센서가 이제 온도를 감지하고 이제 목표물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의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응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런 발사 지점과 어떤 목표 지점 사이에 어떤 이 공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레이더로 디텍터를 하려면은 이 레이더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앵글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지구의 공률 때문에. 그래서 발사되는 시점에서 이걸 보지 못하고 이미 이 HG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그 대기권 살짝 안쪽을 이렇게 순항을 하기 때문에 요 거리에서 우리가 디텍터를 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지그재그로 이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요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응하기 힘든 그런 위협적인 이제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예측하기가 힘들고, 만약 북한이 이제 이 HGV 타입의 미사일을 동해로 쐈는데 실제로는 뭐 동해로 가다가 다시
우리나라의 뭐 울진이나 혹은 뭐 경주와 같은 이런 원전이 있는 지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 서해를 향해 쐈는데 이게 다시 서울로 와서 인천에 서울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탐지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걸 대응을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도 이제 이런 방어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그 HCM 미사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여기는 이제 스크램젯 엔진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크램젯 엔진은 이제 공기를 압축하는 이런 압축기와 같은 이런 회전하는 부품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램젯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둘 다 이제 공기를 압축하는데 이런 충격파를 사용하게 됩니다. 충격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음속을 우리가 돌파를 한다면은 이 음속을 돌파하는 시점에 요 공기층이 굉장히 한 점으로 이렇게 모여 있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배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은 주위로 이제 물결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물결이 전파되는 속도가 바로 현재 이 음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음속보다 비행기가 혹은 이 구조물이 더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이 지점에서 이 웨이프론트 한 곳에 다 모여서 이게 하나의 충격파가 되는데, 그런 이런 충격파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즉 이 충격파를 공기가 들어왔을 때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반사를 되면서 충격파가 생겨 가지고 이게 이제 극초음속 상태가 이제 되는 그런 이제 원리로 이제 초음속 상태의 공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연료를 같이 인젝션을 해서 분사를 해주면은 이게 바로 스크램젯 엔진이 된다.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램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어떤 움직이는 구조물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이런 구조적인 쉐입에 따라서 연료와 이제 공기를 우리가 공기 어떤 충격파를 이용하는 그런 엔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스크램젯 엔진은 우리가 산화제를 이제 싣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 로켓 같으면 이제 산화제를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 부피가 커지고 이제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HCM의 경우는 산화제는 이제 외부 공기를 쓰기 때문에 훨씬 이제 가볍고 또 그것 때문에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각국의 어떤 하이퍼소닉 미사일의 어떤 개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도 현재 HGV, HCM 둘 다 이제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역시 HGV하고 HCM 타입을 둘 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DF-17하고 DF-100. DF-100은 이제 HCM 타입으로 알려져 있고 DF-17은 이제 HGV 타입.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아방가르드하고 아까 지르콘 이런 형태의 이제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HGV와 HCM 타입 둘 다 하고 있고, 특이할 점은 이제 인디아도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건 이제 북한의 이제 화성 8형 미사일인데, 작년 1월부터 이제 이런 극초음속 이제 활공전투부에서 이제 설계를 다 했다고 이제 발언하고, 작년 이제 9월 달에 최초로 이제 화성 8형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정거리가 한 450km, 고도가 한 30km로 성능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사정거리가 이제 700km와 이제 마하 5 속도가 나왔었죠. 지난 1월 5일 날. 그래서 이제 현재 뭐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뭐 현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화성 활용보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진보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인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마하 10에 그다음에 240km 정도의 어떤 선의 비행까지 고려를 하면은 1000km를 이제 항속을 한 이런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이제 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한국군도 처음에는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다라고 현재 인정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발사된 이제 글라이더형 이런 미사일에 비해서 이제 원뿔형으로 훨씬 그 속도 면에서는 이제 유리한 그런 상태로 이제 뭐 좀 개량이 되었다. 그리고 최대 고도가 60km, 즉 지표면에서 60km까지밖에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활강을 하는 이런 타입의 이제 HGV 미사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는 이제 마하 10까지 이제 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북한의 어떤 자강도라는 요 압록강 쪽에 요 하나의 그 산골 마을에서 이렇게 동해 쪽으로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이제 발사를 한 건데 이게 발사될 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서부 쪽에 있는 모든 그 비행기들이 이제 운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경고를 이제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사일의 항속거리나 혹은 궤도를 이제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이제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HGV 미사일인지 혹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MARV형 미사일인지 이것도 아직 논란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직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둘 중에 어느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런 안보 위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HGV 타입의 미사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점 고도가 한 60km까지 올라갔고 여기서부터 조금 내려온 시점에서 즉 추진체가 분리된 시점이 한 600km 정도 사거리를 지나는 시점에서 한 200km 이상을 활공을 해서 거의 한 1000km 정도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추진체와 탄도가 분리된 이 시점에서 이게 마하 10의 속도를 넘었다면은 HGV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공형 탄도 HGV를 장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 발라스틱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젝터리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거의 자연낙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궤도를 우리가 요격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HG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물제비가 튀듯이 이 대기권과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격이 조금 상당히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레이더로 이제 디텍트하기도 이제 힘들고 그래서 무엇보다 위성으로 실제 언제 이게 쏘는지 그걸 이제 계속 감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MARV라는 건 이제 Maneuverable Reentry Vehicle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 기존의 어떤 그 탄도 미사일을 조금 이제, 하강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궤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사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탄도 뭐 재진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 추진체가 분리되고 나서 2단 탄두가 별도로 장착된 엔진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본 개념 자체도 HGV와 크게 다르진 않다. 대신에 이게 탄두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활강체라는 글라이더라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HGV로 보는 게 더 이제 맞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북한 로켓 기술을 보시면은 뭐 이전에 이제 은하호를 보시면 이게 연료로는 이제 하이드라진을 쓰고요. 그다음에 산화제로는 이제 적연질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연질산이 어떤 독성이 강하고 노란색이지만 공기중에 노출되면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사할 때 그런 화염 같은 걸 화염의 색깔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적연질산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적연질산 같은 경우 즉 이 산화제가 상온에서 이제 장기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어떤 바로 장착해서 이제 날리면 되기 때문에 ICBM에 유리한 그리고
이런 HGV에도 이제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 뭐 누리호나 혹은 이런 경우에 액체 연료를 이제 주로 쓰죠. 케로신 같은 연료를 쓰고 또 이런 산화제로서 이제 액체 산소를 쓰기 때문에 이걸 주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로는 우리가 어떤 공격형 ICBM이나 이런 HGV 형태의 미사일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방향을 틀어서 HCM 타입으로 간 거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그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이제 아직까지 이게 디펜스 시스템이 완성된 게 아니라 아직 개념 단계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 미사일 방어국가 달파에서 2017년부터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위성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미리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제 캐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겠다. 그래서 적외선 전 지구적인 어떤 적외선 위성망을 가지고 그걸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이지스함을 통해 가지고 그 탐지 거리 밖에서 발사된 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요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요격 수단으로서는 이제 해군에서는 뭐 GPI라는 이런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SM-6라는 함대공 미사일도 이제 사용되고 그다음에 LRHW라는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요격 테스트를 실제 이제 이 LRW를 이제 발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SM-6로 이 LRW를 요격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미국이 수행을 했다고 하고 실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요격 테스트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군에서는 뭐 이런 HDWS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보잉과 록히드 마틴이 각각 어떤 이걸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을 현재 다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이런 스크램제트 미사일로서 이런 스크램제트나 혹은 HGV를 요격하는 그런 이제 개념도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이제 터미널 디펜스, 즉 최종 단계에서 디펜스를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터미널 앤 글라이드 디펜스, 글라이드 단계에서도 요격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 둘을 이제 같이 하겠다. 즉 터미널과 멀티플 글라이드 디펜스 시스템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운영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가진 현재 기술로서 방어가 가능하느냐, 이제 이게 키일 텐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상당 구간은 어떤 그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이제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보도가 나왔었고요. JTBC에서 나왔었고, 여기에 반해서 북한에서 이제 자강도에서 쏘면은 1분 50초 만에 이제 소열에 도달하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로 막을 수 없고 사드로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선제 타격이 이제 대안이다라고 이 선제 타격론 이제 들고 나온 그런 인터넷 언론 매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뉘는데요. 그럼 뭐가 맞느냐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패트리어트하고 이제 사드가 있죠. 이게 초속 한 2.5km 정도까지만 이제 요격이 가능합니다. 즉 마하로 따지면은 초속 마하 1이 초속 340m니까 마하 10이면은 초속 한 3.4k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속 한 3km를 넘으면은 이제 요격이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 요격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북한이 쏘는 HGV도 만약 떨어진 단계에서 이 속도가 마하 10이 넘는다면 10 정도까지 도달한다면 요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천궁 같은 경우에 이제 초속 5km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이제 발사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2분 안쪽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요격이 힘들다. 현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천궁, 뭐 LSAM 같은 이런 미사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격이 힘들고요. 그다음 이런 LS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M 즉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ABM 그 대탄도용 이런 미사일의 경우에 요격 고도가 한 60km 이상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HGV가 지금 그 고도가 60km 이하로 이제 날라오기 때문에 역시 요격이 힘들다. 그래서 현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로는 대응을 할 게 마땅치 않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선제 타격론인데 이게 기존에 이제 3K 전략을 해서 킬체인과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MD 그다음에 KMPR 즉 대량 응징 보복 체계라고 하는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이라는 이런 세 가지 어떤 3K의 어떤 축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는 대응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제 타격론이 상당히 어떤 적에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그래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래식으로 이제 위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상대방이 이제 핵을 쓰게 만들 수 있다. 즉 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이런 WMD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북한의 위협이 극초음속 이 핵미사일 위협이 잠재적인 위협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고 또 우리가 이걸 이제 방어할 현재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이제 한국의 그 대통령이 되든 그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그런 그 책임과 또 막중한 권한, 의무가 전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누구를 뽑든 간에 가장 그 현명하고 이걸 플렉서블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그 힘을 몰아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또 계속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마땅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시다면은 그것도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것도 같이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그런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